구미공단의 형성과 또 배경과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구미라고 하는 장소성이 구미공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 구미공단 형성의 배경과 의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우리 황진태 스님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독일 본대학으로 유학을 가셔서 본대학에서 지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이화여대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통일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주제 발표해 주실 황진태 교수님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 있고요. 황진태 박사랍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구미로 오게 된 거는 사실 저는 요즘에 아시겠지만 한반도 정세가 워낙 그래서 늘 야근을 하면서 북한만 어저께까지도 야근을 하면서 북한만 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 연구를 제가 한다고 10년 전에 구미에 왔었어요. 제가 마지막 온 게 구미를 10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구미 문화원 같은 데 가면 옛날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연구를 이제 통일연구원에 오기 전이어서 북한 연구를 저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앞에 이제 정의준 교수님처럼 좀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라고 해서 박정희 시기 특히 초점 맞춰가지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뭐 도시화, 산업화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경합을 하면서 만들어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액터는 되게 큰 액터긴 한데 그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구미공단을 통해서 보겠지만 좀 더 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의 유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국제정치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국제정치 맥락에서는 뭐 어떤 예전에 미군의 어떤 장교가 네트워크를 나중에 전역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한국의 어떤 울산 같은 데 공업단 유치하는 데 사용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제 사례에서는 구미공단은 제1교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초기에 공단을 구축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이제 사회 세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행위자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을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한 10년 했었는데 최근에 북한 쪽에서의 연구에서는 전혀 안 하다가 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공간적 관점이 북한 연구에서도 되게 필요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연구는 사실은 뭐 독재정치 뭐 그런 거 연구하는 게 핵심이어서 정치학자들이 대부분이고 경제학자가 조금 있고 사회학자 조금 있고 그리고 지리학자는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배경은 이렇고 오늘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제 큰 이야기 또 이제 처음에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이제 또 그런 한국이라는 박정희 시기에 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런 맥락 같은 거 앞에 것도 사실 있는데 논문에서는 제가 그런 거 썼는데 그걸 다 과감히 제하고 여기서 원하는 게 구미공단이 늘 이 구미시 옆에 크게 붙어 있고 그래서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그런 걸 겪을 텐데 그 구미공단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첫사랑이 구미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분은 결혼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 약간의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또 이제 박정희 연구를 또 예전에 했었던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좀 같이 그런 제가 고민했던 거나 발견했던 것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 질문이 이렇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권은 왜 구미를 하필 공단이 입지로 선택했을까라는 거에서 궁금했습니다. 뭐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고 그게 아까 정의준 선생이 얘기했던 하나하나의 물방울들 중에 큰 물방울이 있는데 다른 물방울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경상북도가 그 당시에 이제 공단을 고민할 때 처음엔 구미가 아니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 근처였습니다. 그게 이제 다양한 어떤 경합 과정에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국가 관료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상공부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원철 같은 선생님들 테크노크라트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행위자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행위자들도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특히 저는 어떤 지역에 있는 유지 그리고 제일 교포 사업가의 역할을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연대가 만들어지고 그 힘들이 구미공단을 만들게 되는 어떤 우발적인 힘이 되었죠. 1960, 70년대에 구미공단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그러면 지금은 구미공단이 전자산업으로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 그때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이제 전자산업의 육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1960년대 뭐 상공부에서는 수출 산업의 육성의 중점으로 전자산업을 포함하고 또 상공부 안에 뭐 전자공업계라는 부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에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안들이에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박정희 정권부터 수정원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거 보면서도 참 어떤 일종의 계획 합리성 관료들의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데 전자산업에서도 보면 전자공업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까 말했던 국가 뭐 경제개발 5개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자산업 부분에서는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이라는 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국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밖에 있는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이 미친 영향이 있는데 이게 전자산업에 대한 이런 역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이면에도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이거 제가 온전히 연구했던 건 아니고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전자공업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약 100여 개의 전자산업, 되게 중소기업 수준이지만 오늘날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은 아니고 근데 그런 작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자공업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이 이 전자공업진흥법의 어떤 시안이 되는 것을 상공부에 제출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이 꽤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로비에서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국가 기구에다 해줬던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국가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물론 국가 자체는 또 그 국가 자체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죠. 그렇게 잘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중앙 국가 부서의 차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로컬하게 오늘 우리 구미에 왔는데 제가 구미에 왔는데 구미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수출 산업의 탑이 1976년에 만들어졌고 이 수출 산업의 탑 한자가 안 썼는데 PO가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것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미공단은 한국의 수출주도 아까 수출주도에 대한 얘기인데 수출주도 산업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허브 중에 하나고 그것의 상징성이 이 수출 산업의 탑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박목월 시인이 구미공단에 대한 시를 이제 그 당시 이제 구미공단이 조성되면서 썼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구미의 로컬은 어땠을까 해서 보면 봉산 기슭의 어떤 쓸모없는 낙동강변이었는데 여기가 이제는 민족의 어떤 조국 근대 아까 조국 근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국 근대 실현을 위한 전자공업단지를 이룩했다라는 거 이렇게 시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산업의 탑의 PO는 박정희 대통령이 썼고 그 다음에 이 구미공단에 대한 시를 보면은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구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마치 오롯이 국가 행위자 특히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국가 관료들이 의사결정을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런 인식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국가 관료들이 그런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만 어떤 입지를 중심으로 자원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만 판단해서 설립되었을까?
또한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고향이 구미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가능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구미공단 입지에 근거되는 선행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얘기를 제가 출처는 달지 않았는데요. 논문에서는 그렇게 달았는데 보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때 이제 연구한다고 경북대학교에 가니까 이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시기 때 그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서들이. 그래서 그 문서들을 구미 관련된 것만 자꾸 복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구미공업단지 계획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여기 낙동강이 있고 치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오고 이게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여기도 또 이제 철도가 있고 굉장히 입지 중심을 해서 보면 우리는 여기다가 입지를 공단을 만드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이제 그 당시 어떤 다른 이제 관료나 연구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 전자산업은 특히 만약에 바닷가에다가 지을 경우에는 염분이 많은 바람 때문에 반도체 제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내륙에 있는 구미공단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반박의 예시도 있죠. 바로 남동 임해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산 수출 지역에는 뭐 산요 같은 반도체 업체가 또 있었는데 거기는 바닷바람이 많이 맞는데 거기는 반도체 생산인데 어떡하지? 여기는 구미공단만 한 건 아닌데 뭐 이런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가 관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각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게 중요한 요인일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구미공단 조성에 관여한 핵심 행위자들, 그러니까 행위자 단수로서의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복수로서의 다른 행위자들도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보려고 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의 행위자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다양한 유신제가 이제 들어서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라 해도 통치자의 고향이라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어떤 중요 산업단지가 있지 않은 것이 그렇게 쉽게 된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런 이야기를 지지해주는 근거 중에 하나가 구미공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기업이 코오롱입니다. 코오롱그룹의 설립자인 이엄만 씨가 이제 회고록에 쓴 걸 보면은 그 당시 자기가 구미에다가 코오롱 그때는 한국 포리에스텔 공장인데 이거를 건설하겠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태어난 고향에 이렇게 공단을 만드는 게 마치 내 고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의견도 또 이제 있었고요. 물론 이게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거는 한편으로는 통치자의 고향이가 당연히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실질적인 어떤 여러 증언들을 보면은 박정희가 또 이제 대통령 그런 게 또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공단 건설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서 공단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는 공통된 의견인 거죠. 굉장히 국가 중심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인식인 거죠. 여기에서 저는 좀 다른 행위자들도 좀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행위자들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씨가 잘긴 한데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공식적인 입장. 언론을 통해서 나오거나 어떤 주요 회의 보면은 1970년 8월에 청와대에서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자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구미에 전자공업 단지를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70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그 전으로 가면 69년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상공부가 이제 검토했던 아까 얘기했던 전자공업 진흥 8개년 계획에 명시한 전자공업 수출 자유무역 지역에는 구미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969년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구미를 공단으로 입지할 생각이 없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비공식적으로 이제 다시 그 당시 이제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결재 문서를 69년도 거를 또 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밖으로는 좀 더 이제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자기 의사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구미공단 건설 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결제 문서를 보면은 자신이 펜으로 의견을 어떤 뭐 재원 확보의 방식 같은 걸 좀 간단히 메모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뒤에 제가 문서를 스캔했는데 구미 단지의 어떤 공사 현장에 수입 피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받을 정도로 구미공단이 사실 많은 신경을 비공식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구미공단이 국가 차원의 공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초기에 조성될 때는 국가공단이 아니라 지방공단이었습니다. 경상북도 황해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단지였고요. 그래서 더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이 구미공단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결국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구미공단은 지금 굉장히 국가공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중앙정부 사업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고향 그 이상의 어떤 정당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원래 논문에는 없는 건데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썼으니까 어젯밤에 그래도 좀 뭔가 논문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구미 시민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때 이제 스캔했던 복사했던 것 중에서 아까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 보면 이겁니다. 대통령 각하한테 보내는 경상북도 아마 쪽에서의 관료가 지원했는데 제목은 구미공업단지 수혜 현황 보고 이렇게 해서 공업단 최근에 어떤 산란 지역에 내리는 폭우로 인해 구미공업단지의 수해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근데 약 1일간 이제 뭐 교통이 두절되었지만 지금 그게 침수되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라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일일이 보고를 해줬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정윤준 교수님은 아까 미국 가가지고 문서 보관처에서 또 밝혔는데 저는 이제 뭐 경북대학교에 가니까도 국내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서 학자들은 이런 것들도 찾는 거가 또 재미도 있고 여기서 또 이런 자기의 이론적인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지만 또 시민분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 이제 뒤에 이제 발표할 때 좀 더 지역에 여기서 지역 세력 어떤 지역 유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께서 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또 확인했던 게 구미의 지역의 행위자들 중에서 유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하는 장월상이라는 인물이고요. 근데 저는 장월상의 형제까지 그렇게 촘촘하게 확인은 그때 아닌데 오늘 뒤에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셨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상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구미공단 전에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국가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게 이제 구로공단입니다. 구로공단이죠. 근데 그 구로공단을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1964년에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구로동에 이제 단지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그 당시에도 보면 와 현재 각 지방에도 우리도 공업단지 위치해서 좀 잘 살자, 잘 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봅니다. 그리고 구미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 구미에서는 이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약 50여 명이 공개적으로 구미 지역에 공단 유치해야 한다 하면서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 동기죠. 이 장원상의 인물이 있었고요. 이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자세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것 같고요. 뒤에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경향신문에 일면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당시 윤보선 후보하고의 대선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구미에 와서 이제 부모님 이제 무덤에서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근데 이때 신문 보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할 때 굳이 국민학교 동창생의 이름까지 얘기할까 싶은데 이 국민학교 동창생이었던 장월상 씨가 시골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박씨 내외에게 안개를 권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구미에는 또 구미에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아까 전에 뭐 기업 유치 그런 이야기를 또 그 시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제일교포 사업가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이 있는데 특히 제일교포 사업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말로 제가 설명하는 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도 유명한 도시바라는 일본의 유명한 전자업체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한국 도시바 설립자가 곽태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거는 구미 출신이고 일본에 건너가서 자리를 잡아서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사업 속에서도 결국 일본에서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 그 당시 이제 또 정치 경제학적인 맥락이 필요한데 그 당시 이제 국교가 재개되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그때 이제 외자 도입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교포들이 사실은 한국에 또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좀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얘기하는 미엄만이라는 사업가도 있지만 이 곽대석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근데 그런 투자 활동을 할 때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미에다 되게 하고 싶었던 되게 우발적인 그런 요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곽대석 같은 인물들이 구미에 공장을 세우고 싶었던 그런 어떤 좀 더 초국가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월산 같은 지역에서의 행위자, 그리고 전체 국가 정책을 할 때 뭐 관련을 일단 자치하고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위상이 있는 사람, 그런 여러 다층적인 사람들 간의 좀 그 상호작용 속에서 공단이 만들 수 있는 게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어저께 제가 하나 더 찾았는데요. 보면은 아까 그 곽태석이라는 인물이 고향이 구미라고 했는데 대통령 이 문서를 보니까 이건 기증서입니다. 기증서인데 어떤 내용이 하면 소생의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군에 이 TV를 좀 기증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대통령한테 굳이 이게 보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어쨌든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런 부분의 애착도 아까 장소의 역할이 보다는 플로우가 중요하다 했는데 또한 장소의 역할은 이렇게 또 어떤 플로우들 초국가적인 자본일 수 있는 제일교포 투자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건 되게 합리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자신의 고향이라는 그런 감정적 부분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연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너무 지금도 유명하죠. 수진이 최근 이제 호롱 그 등산복 같은 거 광고도 하고 있는데 호롱 여전히 유명한 이제 섬유 부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이 이연만의 인물은 경상북도 영일 출신입니다. 뭐 구미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상북도 출신이고 이분도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어째 자수성가해가지고 대구에다가 이제 큰 직물 공장을 이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어쨌든 정치에 좀 욕심이 많아서 결국 국회의원이 되긴 한데요.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이제 한국의 나일론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좀 더 그 나일론 업체도 만들고 이게 결국 호롱의 중요한 그 모체가 되는 기업이죠. 근데 여기서 이연만 선생이 이제 아래 제가 이야기해서 어떤 거냐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만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간담회에서 만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구미공단이 만들어지는 69년과 70년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63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 의장인 시절입니다. 이때 만나서 이제 어떤 수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이연만 선생은 자기가 일본에서는 수출 전용 공업단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국에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구미공단 말고 더 먼저 만들어졌던 구로공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작동하는 와중에 구미공단이라는 거가 있는 거고 굉장히 별개로 어떤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확인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뒤에 선생님께서 발표하는데도 국회의원에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김봉환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구미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공무원을 있다가 변호사도 하다가 이제 제 6대부터 9대까지 꽤 오래 구미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제일교포들 그들을 어쨌든 다시 또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주는 좀 행위자로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이면은 지역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여의도에서 중앙정치도 하고 분명히
주황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도 있고 또한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대변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죠. 굉장히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자일 테니까 역할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어쨌든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구의공단이 결국 그러면 어떻게 앞서 얘기했던 행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일단 좀 제가 다시 환기시키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내용은 좀 너무 기네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미수출사업공단의 이제 구미 역사를 정리한 책인데 1991년도에 나온 거고요. 여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문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미에 공업단지를 건설하고자 의도했던 60년대 말 당시에는 반드시 전자단지로 한정된 의미가 아니었다. 즉 막연하게 공업단지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뭐 우원철 같은 인물도 있고 김정영 같은 인물도 있고 국가 관료들도 꽤 엘리트도 있고 그다음 박정희라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게 딱 프로그램을 맞춰가지고 마치 될 것 같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실제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이런 굉장히 우발성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발성들을 결국 죽이는 과정에서 보면 관료들의 역할이 있었겠죠. 이런 예상치 못한 구미공단의 성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행위자들이 좀 더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냐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구미공단이 경주에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경상북도가 공단이 개발 예정지를 월성군 안강면에다 하려 했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장월상을 중심으로 한 구미공단 설립 추진위원회 결성되어서 했고 그때 장월상은 사실 양택식 도지사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중이 재물이 국방단 숙담도 있듯이 고향이 발전하면 각하인들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이제 압박 같은 것도 어쨌든 작용이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제1교포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박대석 아까 얘기했던 한국도시바 설립자가 이제 국회의원 김봉환을 매개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인연을 맺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전자공업 육성하는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 도시와 합작한 국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보면 결국 많은 액터들이 짬뽕이 되는데 장월상, 그다음에 김봉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박대석 이런 여러 행위자들이 와중에 경합하는 와중에 결국 이제 일본 도시바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한국에 이렇게 구미공단을 하겠다는 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연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호롱 설립자죠. 그분의 경우에도 원래는 다른 곳에다가 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구미가 워낙 약산과 부흥이 많아서 일제강점기에도 공장지대로서 입지가 사실 좋지 않다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자신이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이제 땅을 평탄화시키고 그런 중장비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해서 지금은 국가가 당연히 국가공단이면 국가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이 자본가들이 그렇게 만들게 했었습니다. 아래 얘기는 그 당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1교포 사업가들이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지도 공단을 구매공단을 하고 거기를 공단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자본이 어느 역할을 했던 거죠. 이거는 완공후 한국도시가 공장 전경 사진인데 보면은 공장 하나 만들고 굉장히 주변이 한적하죠. 용지가 있고 이걸 보는 걸 통해서도 그 당시 곽태석이라든지 이현만 같은 자본가들이 여기를 어떻게 공단을 채우느냐. 아까 제가 보였던 사진인데 여기가 한국도시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포롱 공장에 입지된 겁니다. 이게 1단지예요. 1단지 원형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본들도 꽤 중요하게 참여를 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직 있네요. 결론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발표의 내용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일단 보여주는 거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나 중앙정부 관료 등과 같은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구미 지역의 로컬 행위자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아울러 제1교포 사업가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 얘기하고 싶고요.
발전주의 시기라고 우리 60년대부터 이제 80년대 고도 성장을 이야기, 이 발전주의 시기 한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지역 개발 설명하던 정통적 방식들이 이제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국가관료의 역할, 그들의 어떤 계획 합리성을 상당히 강조한 경향을 보였는데, 근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할 때 그런 국가 관료의 입장만 참고해서도 안 되고 뭐 제일교포 자본이나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움직이는 캐피 자본, 아니 국가도 포함되고 하지만 또 국민이라는 지역, 그게 어떤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죠. 이들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지정학적일 수도 있고 지경학적인 부분들까지 사실 냉전 시기는 그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히 거기서의 권력 관계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게 돼야지만 구미공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오늘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5분 정도 남는데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